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토론 왈가왈부 이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날씨는 더운데 이번 주 역시 정치권 뜨겁죠. 하여튼 이슈들로 가득했는데요.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매듭 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집권당이 법사위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엄호를 하고 이것은 정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 독점적 발상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당 내부 사정과는 별개로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다당제 취재를 바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서 원구성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시작된 원구성 협상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결국 회동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이 없죠, 그죠? 네. 없으니까 네. 원내대표단끼리만 회동을 했는데 초반 탐색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틀을 잡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 원구성 갖고 지금 사당이 아주 수싸움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뭐 수싸움을 할 필요성이 없이 네. 그냥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잘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옆에서 뭐 바라보기에는 네.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은 그려질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마지막까지는 뭐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라도 더 얻으실 테니까 그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방 될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일 걸렸다고 하거든요. 원구성을 그래요? 하는데. 어이구, 근데 예. 이번 그렇게 오래 20대 걸리네? 국회의 전반기 국회가 원구성될 때 14일 걸려서 역대 가장 짧게 구성된 네. 국회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반기는 뭐 그걸 평균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성호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얼마만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걸리겠을 거예요? 뭐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제 문제는 난이도가 이번에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원내교섭단체가 4군데입니다. 4군데의 원내교섭단체가 원구성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게 제대로 될 수밖에 없다 하면 이거는 룰을 정하는 겁니다. 원구성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석수가 지금 기본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제1당은 국회의장직을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투표로 뭐 뽑자 이런 이야기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당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고 그럼 2당, 3당 하는 건데 다만 이제 4당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제4당인 그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가 네. 우리를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국회 부의장을. 부의장? 그러다면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나름대로 다른 거를 취하고 아마 양보할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이제 상임위원장이 18개 정도 되는데 이걸 의석수대로 하면 민주 8, 한국 7, 바른미래 2, 평화와 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와 정의는 우리는 교섭단체는 하나지만 당은 2개니까 하나씩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여당이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그러면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갖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갖는 대신에 다른 걸 포기할까? 그래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큰 의미는 없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하나하나 좀 우리 좀 무난할 것 정리되기 쉬운 것부터 좀 접근해 들어가죠. 일단 국회의장은 문희상 의원이 네, 뭐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 없겠죠? 뭐
숨은 보수의 표를 기대하면서 네. 선거후에 보자,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자라고 자유한국당이 큰 소리는 쳤습니다만 네. 아무 근거 없이 그러나 결론은 민주당 제1당을 더 이제 크게 확대하는데 보태주고 말았죠.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아마 투표하면 거의 뭐 그거는 99.9% 확실하고요. 야당에서도 문희상 의원에 대한 뭐 그 거부감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야당이 국회의장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제1당에서 이 사람을 국회의장감으로 뽑았는데 다시 뭐 그 사람이 평소 듣고 뭐 이런 거는요 정말 예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문희상 당연히.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뽑았다면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고 또 인격적으로 그건 맞는 거지. 그걸 어떻게 네. 그 사람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 청문하는 겁니까? 문희상 의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잘 알지는 않지만 좀 알죠. 같이 좀 알아요? 해봐야지. 근데 일단은 그분은 저는 외모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 예. 그리고 뭐 좀 네. 포청천이라는 비명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뭐 야당 여당 그분이 야당 의원이지만 다른 여당 의원하고도 척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또 알겠습니다. 본인이 카리스마 있어서 하면 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다른 야당에서도 반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걸 떠나서 아니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알겠습니다. 후보로 뽑았는데 예. 그걸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이크가 넘어갔는데 네. 부의장 얘기를 좀 진행해 주시죠. 국회 그래서 이제 부의장. 예. 국회의장은 네. 뭐 대체로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평가가 좋은 분이고 네. 그리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찬반 토론에서 그 투표에서 대부분 다 여당 대부분이 아니라 100%죠. 다 네. 됐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국회의장단이 구성이 돼야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뭐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 출마자들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상임위원장, 의장단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문희상 뭐 의장 후보라고 하고요. 뭐 여의도 포청천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2012년 대선 망하고 나서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또 합리적 카리스마로 이 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조금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은 굉장히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대표적인 국회 안에 정치적 타협론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주의자적 의회주의자죠. 그런 예. 커리커 있네요. 예, 캐릭터가. 겉은 장비고 뭐 속은 조조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이 조정과 타협 이런 거에 네. 아주 능숙한 분이어서 뭐 여야 의원들을 좀 아우르는 데는 적격이다. 뭐 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섭단체 나머지 이제 야당 세 군데서 다 우리가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네, 그게. 이참에 부의장 하나 더 늘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뭐 이제 서로 관례를 얘기하고 뭐 이제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도 교섭단체니까 이거 자유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목소리를 내야만 그나마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전부 다 자기 그 소리는 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관례와 그 의석수대로 가는 게 무난하게 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한 분, 그다음에 미래당 한 분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이렇게 가고 나머지 상임위에서 네. 뭔가 조금 조정하고 그러면 상임위 민주평화당이나 뭐 정의당이 섭섭하지 않게 하나 더 그래서 이제 상임위 쪼개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분을 하면 그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평화정의당, 정의연합, 연대였나요? 예. 그 교섭단체에는 이제 하나만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만. 상임위원장을. 그리고 이제 부의장도 달라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농해 수위를 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다 이렇게 그 호남 쪽에 쪽이니까. 농어촌 지역에 많이 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은 뭐 두말할 거 없이 환노위 위원장을 원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상임위가 너무 모자라니까 오히려 이제 그동안의 국회 운영 경험상 너무 많은 그 기관이 한꺼번에 몰려 있으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기관 한 군데서 첨예한 이슈 때문에 이게 여야가 틀어지면 상임위 완전 문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비 상태가 왔잖아요.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환노위 같은 경우는 환경과 노동을 좀 쪼개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교육문화, 체육관광 이런 것들을 둘로 좀 교육과 문화, 체육관광 이렇게 쪼개든지 뭐 이런 이제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마저도 또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본회의 통과 사항 아닌가요? 그렇죠. 네, 탐탁치 않아 하는 또 기류도 있기 때문에 네. 찬반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협상 과정이 이제
말씀대로 뭐 2주에 끝날 수도 있고 뭐 관례대로 통상 50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게 이제 밀당이죠. 시쳇말로. 그 과정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대 그 원구성 초반에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가요? 예, 2주 만에 끝났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당도 쪼개져서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 우리가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 협상 능력이고 네. 각 당 대표들의 또 국회의장단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또 그분들의 또 역량이 또 이제 이런 기회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 좀 상임위원장 한석을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면서 그쪽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이 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의당에게 꼭 한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6석밖에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둘이 합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제 문제인 것이지. 네. 그러면 세 당이 합하면 무조건 뭐 3석을 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좀 과도한 요구인 것 같고. 그럼 다만 그냥 그런 언론에 난 것처럼 민주당에서 하나 더 준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 역학관계 안에서 네. 저희 당이 그래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연대되어 있는 그곳과 연대해야지만이 네. 하반기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 조금 더 원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정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국회 부의장직을 주는 것은 국회 관례나 상식의 범죄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석씩 국회 부의장을 하고 네.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그 환노위를 요구하고 농해수위를 요구하지만 사실 국회의 본 상임위 말고 특별위원회들도 좀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배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장으로 한 명 이렇게 한다 예. 이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서보면 저는 네. 지금 정의당이 만약에 환노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그렇습니까? 이야기냐면 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에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이제 각을 세운 이유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해야 되는데 자 최저임금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한 준비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곳이 정의당과 민노총입니다. 근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무슨 정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정의당도 반대하지만 이 이념은 조금 칼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심각한 이 최저임금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당이 만약에 환노위원장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지금 굉장히 핫한데 막힌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정의라는 이 교섭단체가 한석을 한다 그러면 한 명의 위원장을 탄생시킨다면 저는 평화당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의석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6석 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거는 제가 볼 때도 물론 뭐 지금 지지율이 뭐 10%라고 나온다고 하지만 그 지지율하고 이거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민평당은 그럼 지금 2% 나오면 그거 뭐 하지 말라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전수조사에 의한 국회 의석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정의당도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될 것이고 네. 아니 정책이 비슷하면 저는 여당 편 들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룰을 정하는 것이고 원을 구성하는 건데 기본을 무시하고 만약에 우리도 한석, 우리도 한석, 우리는 뭐 농수산위원회를 하고 우리는 뭐 무슨 환노위원장을 하겠다. 좀 이런 식은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 정의당이 좀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같이 제일 협력적으로 해줬는데 여태까지요? 섭섭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동안의 국정을 도와줬으니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논쟁할 수는 없고 이건 네, 말 그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룰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관례와 룰을 잘 따라가면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짧게 보여집니다. 한마디 언급하면요. 지금 쪼개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하면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회 국민들로부터 그건 아니지, 거의 뭐 돌멩이 맞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네. 이게 필요했다면 진작 그러면 쫙 쪼갰어야지. 상임위원장 한석 더 하기 위해서 갑자기 쪼개버린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 편의주의적인 국회가 그래서 욕먹는 거기 때문에 쪼개더라도 이번은 아니다. 네. 나중에 해라.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정말 국회는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쪼개자는 얘기는 당장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었고 과거에 뭐 올해 초에도 나왔었고 네. 과거에도 나왔었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와서 쪼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원장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예. 그 법사위원장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그것이 마치 관례처럼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그러나 이제 20대 그
국회 초반에는 지금 네.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여당 시절에 가졌는데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또 그런 적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장에 운영위원장에 법사위원장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조죠. 그냥 운영위원장만 갖고. 운영위원장 갖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에게 줘야죠. 야당. 그 법사위원장도 지금 서로 하겠다고 야당들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정의당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아마 야당 내부에서도 이걸 조정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민주당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여당으로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그럼 문제라고 협상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법사위원장은 뭐 이제 야당한테 주고 한국당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뭐 그걸 이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닙니까? 뭐 저도 관례상으로 보면 국회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까지를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종적인 협상안의 결론은 뭐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의당이 뭐 환노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법사위도 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미의 생각해 보자면 네. 그 앞에 두 정당이 국회 부의장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회의 법안과 관련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사당에게 법사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두 석의 위원장을 주지 않더라도 권한과 무게감은 훨씬 더 한 석을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할 수는 있을 거다. 근데 다만 지금 평화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굳이 법사위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니 그냥 겉으로는 폼나는 자리지만 실속은 없죠. 없는 이런 자리여서 받아들일 야당의 것인지 자꾸만 법사위원장을 생각하는 거는 한번 좀 거르기 때문에 뭐 준상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상원유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이랑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비슷한 건 딱 하나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할 말이 나는 계획을 하고 싶은데 국회와 법문이 발목을 잡는다. 특히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쉽게 하면 이제 여당에서 볼 때는 정말 싫은 존재고 야당에서 볼 때는 아우 정말 잘한다고 박수를 친 존재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이라는 개인 칼라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처럼 이제 올라간 청년도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갖다 야당이 갖는다면 제일 야당이 갖는 게 맞는 이유가 네. 지금의 이 룰을 만든 거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중요하지만 제1당이냐 제2당이나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여당은 새누리당이지만 1당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게 국회 룰입니다. 그러니까 1당이 사실은 좋은 자리를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 세컨드 초이스인데 다만 경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준 건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에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대통령이 속한 그 운영위는 저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 하는 게 좀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를 내놔야 되는데 과연 내놓을까? 뭐 그런 아니 세 분 말씀을 들으면 금방 내일이라도 될 것 예, 같은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리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바뀌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상임위원장은 2년의 임기를 갖고 있지만 네.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 원내대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1년 안에 바뀌는 거고 혹은 원내대표 임기가 더 짧아지면 더 짧은 시간에도 다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버티고 있었던 것일 뿐이지 정상적으로 그래요.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금방 되잖아요. 근데 50일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러나 그러는지. 시간을 끄는 게 항상 국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여러 가지 당내 그다음에 하는 문제잖아요. 거지만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 상임위에 들어가지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게 또 뭐냐면 당 대표 선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 안 나갈래 대신 나 삼성이니까 저 국토부 위원장 줘. 아 이게요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게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장도 무슨 상임위원장인가 중요하고 또 뭐 요즘은 나눠 먹기 해서 1년씩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그래도 원칙대로만 한다면 저는 크게 뭐 시간 걸릴 것 그럼 한 같지 2주 정도면 7월 17일 날은 국회 개원식을 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재원절 빨리 하는 게 날인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늘 29일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거는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2주 만에 지금 원내대표
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인 거여서 한참 늦어진 거죠. 그리고 6월 말까지는 적어도 이 의장단 구성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라서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전달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이게 고차방정식 아주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를테면은 원내대표 지금 선거가 뭐 끝난 당도 있고 이제 최근에 또 뽑아봤는데 그럴 때마다 의원들한테 표 계산할 때 상임위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디 다 메모해놨다가 또 조정도 하고 가급적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또 표를 얻기도 하고 그게 선거운동의 일환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가면은 다른데 보내줄게 초선의원 같은 게 그렇게 했었는데 가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간사를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또 조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우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이게 단순히 의장단 상임위원장 어디를 이런 뿐만이 아니고요. 개개 의원 간의 상임위 조정 문제까지 연동이 돼 있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이 드러나는 것보다 속에는 이 굉장히 사당 복잡한 간의 여야 거죠. 간의 문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당내에 또 역학관계가 예. 같이 또 예. 결합돼서 그 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원내대표는 하여튼 그냥 골치가 매우 아프겠네요. 머리가 아프죠. 지금 당대표 나가신다는 분 중에서 네. 굉장히 좋은 상임위 위원장 준다 그러면 됐다 내 걸고 갈게 할 그래요? 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한국당도 그럴 분이 계실까요? 근데 한국당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대표가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는 지금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부 수리 중이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나 뭐 여기 상임위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한분 계실걸요. 그러니까 네. 그게 각 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어떤 권한과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야죠. 왜? 그뭐 장관급이나 마찬가지. 장관보다 더 높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활비라는 거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카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옵니까? 카드 현금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그건 사실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몇 분만 공격받았지만 지금까지 위원장을 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쌓이니까 영수증 필요 없는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고쳐지겠죠 앞으로.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장이 전체적인 국회의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처럼 각각의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안에서의 법안을 상정시키고 뭐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 부처와의 관계나 아니면 산하 기관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월등하게 이제 높은 상당히 관계를 하기 업그레이드 때문에 되는 정치적 위상이. 예.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복잡한 문제 각 당 원내대표가 잘 풀어서요. 7월 17일 날은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상호 토론하고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재연절 축사를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그또 그럼 그런 또 경우는 예. 누가 하게 됩니까? 그것도 참 그러면 궁금한데 지금 가장 문득 그 생각해보니까. 서청원 의원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청원 다선 의원이나 의원이 다선 개일 의원인 거죠. 국회를 여는 걸 할 때는 그 최다선 의원이 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일 때는 사무총장이 대응하도록 국회법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인가요? 그래요. 네. 알겠어. 그런 일은 없겠죠. 또 그럼 이제 국회 세비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2년차와 3년차를 책임지고 그리고 21대 총선의 공천과 총선의 승리를 견인해야 될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런 막중한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을 내놓으라는 저 자신이 먼저 기꺼이 목을 내놓고 수술대에 오르라면 저 자신이 먼저 수술대에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핵심 비대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여야의 차기 지도부 관련 내용입니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가 지도부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8월 전당대, 또 자유한국당은 혁신 비대위 출범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좀 예. 볼까요? 지금 뭐 되게 이렇게 좀 구도가 잡혔습니까?
일단 저희가 잡아놓은 8월 25일은 정기 전당대회입니다. 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2년 임기를 다 마치신 네. 최근 들어서는 가장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에 다 마친 임기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처음인데 그래서 최 대표가 8월 27일 날 당선되셨는데 이틀 이제 땡겨서 토요일 날 해야 되니까 8월 25일 날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당대표 선거가 따로 뽑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뽑는 이제 분리 선거를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선거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1명을 뽑기 위해서 당대표 후보는 3명 정도로 컷오프되고 최고위원은 5명을 뽑기 위해서 8명으로 컷오프되는 1차 선거를 중앙위원 선거를 7월 말쯤에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예. 예상을 좀 누가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근데 일단은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있지만 아직 선거가 거의 2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누가 봐도 최고위원 나올 것 같은데도 다 당대표 나온다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것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상임위원장의 배분이 좀 끝나고 나면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저울질 했었던 3선 이상의 의원분들 중에서 다수가 상임위원장으로 저희가 숫자로만 보면 8석의 상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성목 1석을 빼고 난다 하더라도 7명의 3선 이상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부로 다시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하면 일단은 그 원구성이 되는 것을 조금 봐야 정확한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럼 지금 자천타천 한 20여 분 되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 부분으로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있군요. 예, 지금 가장 유력하게 뛰고 계신 분은 송영길 의원 열심히 이제 뛰고 계시고 김진표 의원도 하시고 이해찬 의원. 예, 이해찬 의원 아직 출마 선언 안 하셨습니다. 이해찬 의원 그리고 김부겸 장관 이렇게 이제 얘기 나누고 그 네 분이네요 벌써. 예. 그리고 뭐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요? 예, 전해철 의원 뭐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죠. 네. 어떻게 보지? 지금 이해찬 의원하고 빙그레 웃으시는데 그리고 김부겸 장관이 두 인물 변수가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만 간단합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친문과 비문의 싸움이에요.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할 때 홍영표, 노웅래 두 의원의 싸움이었는데 의외로 노웅래 의원이 표를 많이 얻었다. 결론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친문 같기도 하지만 딱히 친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이 김부겸 장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에 이해찬 의원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문은 그냥 김부겸 장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이제 지금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이 뭐 정치 다시 뭐 돌아가라고 해야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인터뷰에 그 그건 친문 지지를 얻겠다는 수완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뭐 또 거기에 또 이제 발끈하는 의원 전직 의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런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생각이 없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비문 친문 대 비문의 싸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송영길, 최재성, 뭐 전해철 의원 등 이제 이런 분들이 김진표 의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찬 전 총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민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오시기로 결정하신 거 아니었나요? 딱히 결정은 확정적은 아니라는 게 고민 중인 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치적 표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민의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왔을 때 엄청난 차이로 이겨야 크게 이겨야지 아니면 창피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좌장격이니까 누가 봐도 그런 그 친문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크게 이기지 않으면 굉장히 부끄럽다. 그런데 또 한편 나와서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이 모습이 지금은 상당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인기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지율이라는 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라는 고민의 지점이 있어서 당내 의원들 중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분들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심을 하면 아까 제가 홍영표, 노웅래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비문표도 만만치 않게 집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송영길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조금 그 구도가 친문 대 비문이 된다면 좀 붕 뜨는 거죠. 이분은. 송영길 의원이 좀 오랫동안 준비한 것 굉장히 같은데. 열심히 준비했고 능력도 있고 그런 분인데 이제 구도상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재성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은 열심히 했던 분이고 뭐 인지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친문 진영에서는 급이 좀 낮다. 이해찬 의원이 자장급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객관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각자의 고민의 지점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당대표를 나가서 주목을 끌고 정치인으로서 한번 도약하는 데는 떨어지건 당선되건 그 전당대회를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준비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일단 대표의 경선 구도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심을 해서 비문과 친문이 어떻게 결집하느냐의 구도가 달려 있는 것 같고 김부겸 장관의 이제 결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게 가장 큰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웅래 의원은 그래도 조금 그 정치적인 지향점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직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문과 비문의 구별을 보기엔 조금 어렵고 다만 이런 고민은 이제 유권자들한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그 이후에 대권을 꿈꾸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2년간을 관리하고 또 이분이 다음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운영 안에서 이걸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만약 김부겸 장관이나 혹은 다른 어떤 대권 주자를 꿈꾸는 분들이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이분은 이제 관리형보다는 이제 주자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시겠지 않습니까? 자기 몫을 그렇죠. 낸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공천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 대권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좀 포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당원들이 좀 원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떤 걸 원한다고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당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관리형 주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첫 번째도 무게 중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그는 이너서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밖에서 보면 저는 이번 게임은 결과를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지금까지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은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개개 의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를 뽑는 자리고 이거는 쉽게 하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15% 이하로 들어가고 85%가 당에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파워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꿈은 뭡니까?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될지는 저는 비문이라고 하더라도 모르고 또 하나는 지금 친문이라고 다 주장하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 친문입니까 비문입니까 하면 대부분은 친문이라고 할 겁니다. 요즘에 여러 그 은조가 그렇죠. 나온다. 뼈문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을 뭐 반문재인 그룹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친하냐는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친박, 신박, 뭐 진박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진문도 생기고 있고 신문도 생기고 있는데 예컨대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신문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있던 사람으로 보면 이 사람은 친문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볼 때는 이 사람보다는 최근에 가까워진 이 의원은 신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김부겸 장관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카드를 던진 게 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장관이 아니고 일반 정치인이라면 난 무조건 출마한다. 그렇지만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혹시 사인 주시면 나가겠다. 근데 만약에 사인을 줬다고 하면요. 표가 몰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정청래 전 의원이 비판했는데 저는 정청래 전 의원의 그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이해찬 전 총리. 근데 이해찬 전 총리는 제가 볼 때는 출마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수많은 신문, 친문들이 아니 형님 이번에는 좀 참으십시오. 이렇게 할 확률이 많은 게 이해찬 당대표가 되는 순간요. 청와대의 위상은 뭐랄까 좀 격이라는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당시 총리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상황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하고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이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거론되는 뭐 박영선, 송영길 등등도 전부 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비문으로 불리지만 차라리 저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청와대가 뭐 일을 할 때는 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 전당대회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압도적으로 될 것이다. 저는 뭐 아까 이해찬 전 총리 이야기했지만 네. 이분도 전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주자들이 뛰고 있고 뭐 최재성 의원 같은 분은 뭐 단일화하겠다는 분위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몇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전당대회는 굉장히 치열한 게임이 될 것이고 의외분이 당대표 될 수도 있겠다. 의회분 누구?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조건 친문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친한 분만 생각하지만 아닌 분 중에서 될 수도 있다 보는 게 이거는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의 게임입니다. 근데 권리당원 포지션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특성이 저희 당의 구조가 자유한국당과 좀 달라서 권리당원- 쉽게 말하면 뭐 오더를 받는 그 층이 그렇게 높지 않고 글쎄 말이에요. 예, 또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입당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뭐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실제 당원 명부를 보면서도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네. 많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어서 그 권리당원들은 지역위원장이나 또 당협위원장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점이 문재인 있을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로얄티에 또 강한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죠. 생각 그렇죠. 드는데 그래서 그 한번 그 당내에서 여론조사 같은 거 안 해봤습니까? 아직은 당대표 뭐 적합도 여론조사 이런 게 좀 있다 그러던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후보군도 확정되지 않고 네. 당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언론들도 이제 조만간에 여론조사 네.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이후에 조정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 지금 4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2년밖에 이제 남지 않는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못하면 5선이 되는 상황인데 상임위원장 포기하고 당선이 명확하면 또 모를까 아예 포기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려 때문에 최재성 의원이 얘기하기를 전해치원하고 논의하면서 우리 네. 둘 다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지금 후보도 2달 남았기 때문에 아직 그러네요. 예, 가깝고도 멉니다. 그런데 원구성 협상도 안 돼갖고 지금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27일 한 번 만나서 서로 탐색만 하다 끝났는데 그 여론조사 돌린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어렵다고 민주당이 보고요. 인기가 높으니까 또 지방선거도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이 당대표 선거도 풍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청와대나 이제 그 친문 집단에서 어떤 정치적 역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 잡을 때는 키워드는 문재인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저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본인들이 쌓은 공과도 있겠으나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시작됐기 네, 때문에 그래서, 문 대통령과 궁합이 맞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도 예.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효과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그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당을 장악해서 대통령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아마 주자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당대표 선거는 지금 하여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지금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나온 그 헤드라인은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 말쯤에 뭐 5, 6명 정도의 비대위원장 후보가 이름이 나올 거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뽑히는 걸 보면 현재는 그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물을 정하기보다는 기초 작업 단계고 또 그 전에 자유한국당 의총회에서는 지금 친박과 이제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숨을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또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 측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을 하다 보니까 당내 분란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게 정리된 거가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일단 당내에서 조금 이제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더 할 것이라든지 또는 신림을 준다든지 이런 것 좀 정해진 다음에 좀 굴러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준비위원회가 비대위원장을 만들고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그다음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의 리더십이 저는 그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쏠릴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계속 아마 비대위원장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당내 분란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분들이 대여섯 분 네. 그죠? 꽤 지금 언론에 얘기가 되고 있죠. 예, 다시 뭐 김종인 모델을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당을 섭렵하는 비대위원장 전문인으로 거듭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이번에 또 되신다고 하면.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굉장히 강하고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네. 일성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보다는 워낙에 이제 각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계파들의 반발과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뭐 그 선거가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좀
좀 관리형의 어떤 그런 정도를 얘기했던 안상수 지금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이시죠. 그분은 준비위원장이죠. 비대위 준비위원장도 헷갈릴 수가 있어, 김성태 그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으로 이제 됐다.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이 뭐 그런 얘기를 봤는데 그래서 뭐 김병준 전 그 참여정부 정책실장이나 네. 이제 말씀드린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김형호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박관용 뭐 전 국회의장 부의장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좀 비교적 합리적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을 하면서도 뭐 어느 한켠에서 굉장히 뭐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좀 합리적인 그런 분들을 조금 전면에 내세워서 네. 뭔가 일신을 꾀하려는 그런 게 자유한국당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런 합리적인 분들이 또 서면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정권을 휘두르면서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성공했던 그 비대위를 보면 박근혜 비대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 민주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2년, 2016년이죠. 예, 16년 1월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냥 뭐 그때 당시 보십시오. 지금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그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해찬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천 안 됐었죠. 그랬는데 무소속으로 당신이 출마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당대표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뭐 탁월한 능력과 입지전적 뭐 그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정권을 휘둘러서 탈락한 의원들이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정권을 과연 이 합리적인 전직 국회의장 출신 분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이 비대위원장 후보가 거론은 됩니다만 참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중에 대여섯 명으로 압축을 해서 그분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의 뭐 어떤 반증이다. 네,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좀 강력한 카리스마가 좀 필요한 거죠. 한국당에서요. 근데 아무리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말로는 전권을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앞으로 2년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말은 아무리 좋게 붙여도 전당대 준비위원장으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전당대 전까지 하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전당대 뭐 한 3, 4개월 후에 할 텐데 이분에게 2년 후에 있을 공천권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임기가 2년 남은 현직 의원들을 뭐 쫓아낼 어떤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김종인 대표나 뭐 박근혜 당시의 비대위원장이나 이분들도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시기가 맞물려서 딱 2016년 총선 그 공천하는 시기에 맞닿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로서 총선 시기에 딱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비례대표도 자기 사람으로 바꾸고 뭐 예전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쳐내고 하는 일들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앞서 자유한국당의 김효옥 그 비대위 체제일 때도 그렇고 임명진 비대위도 그렇고 다 결국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역할만 하다 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네. 비대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김광진 전에 한 저 말씀이 지금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친박계와 관계 없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만나셨어요? 김성태 원내대표와 이제 친박계 의원들의 이제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아까 김종인 모델, 김종인 씨를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고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당시 비대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의 목을 칠 정도로 강한 이제 그 권력을 휘둘렀다. 이보다 더 강한 권력을 주자. 그리고 총선 공천권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파워를 줘야 된다. 그리고 기간도 지금 김 의원 말씀이 맞는 게 대개는 비대위원장이 3, 4개월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는 이 비대위 활동 기간도 이렇게 정하지 말고 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예 이 비대위원회에서 다음 총선에 출마 못할 사람까지나 무슨 자격까지 검증해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자는 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박계나 또 기존의 이제 다선 의원들은 그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초법적인 거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시점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정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고 또 어마어마하게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을 데려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뭐 황교안, 뭐 김황식 전 총리라든지 박관용, 김영호 전 국회의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같은 분들도 제가 볼 때 한 분 한 분 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도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이렇게 이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이 올 가능성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보면 남는 사람 김종인 위원장 한 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그건 안 되는 분이겠죠. 누구예요, 그분이?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라고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준비위원들인데, 자, 그 준비위원들이 얼마나 이제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데려오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는 가령 그 황교안, 김항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안 담았기 때문에 신선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모를 수가 있고, 김형호 의장이나 박건영 의장은 솔직히 연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걸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네. 김형호 전 의장이나 정의화 전 의장 정도면 저는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국민들이 이분들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왔을 때 감동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담으로 저는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가 썰전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유한국당 무슨 비대위원장으로 오려고 하나? 그 정도의 파격적인 분이 와야지만이 저는 비대위원장의 가치가 나오는 거지, 아무런 권한도 뭐 똑같이 주고 전당대회 준비 정도만 하게 하고 한 3개월만 활동해라?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갖다가 명예로 생각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올 정도면 나름대로의 파워와 기간을 줘야 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위원회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준비위원회의 그 결과물이, 지금 준비위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는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건데, 다만 이제 판단은 저는 국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대위원장의 기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뭐 2년을 다 채우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누군가는 당대표가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당대표가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당선됐는데 네. 총선 시기에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분이 그러면 미리 현직 있는 사람 중에는 더 이상 출마 못하게 하는 걸 결정하자라는 것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선거 경선을 통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는 가능합니다. 다른 당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타 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소속 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 자체가 완전히 또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혁신적인 분이 출마를 이제 못하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에서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 5개월을 하건 6개월을 해서 내년 초로 전당대회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방법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좀 실수해주길 바라는 것, 그래야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안 될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2년 동안 또 뭐 상황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비대위 권한이 강해야 된다 이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비대위에서 박근혜 비대위나 김종인 비대위가 선거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목전에 선거가 있다거나 뭐 탄탄한 대선 주자가 있다거나, 그리고 강력하게 정권을 휘둘러서 뭐 목을 칠 수 있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해당은 안 됩니다만,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가 목전에 둔 그 비상 상황보다 더 비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이를테면 전국의 지역위원장 물갈이 할 수 있죠.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런 권한 줄 수 있죠. 그리고 권한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물갈린 그 현직 지역위원장은 뭐 출마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전한 경쟁하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공천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이 이를테면 소위 자력갱생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도의 전체 지역위원장을 다 놓고 보자, 다 내려놓고 물갈이 한다거나, 그런 식의 자기 어떤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이 다시 보수가 어떤 부활을 꿈꾼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된다 봅니다. 그러면 이 개파간 갈등이 굉장히 수면으로 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개파간 갈등을 떠나서 지금 이미 한 6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제 다음 총선 출마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의외로 느낀 거는, 분명한 말씀을 하지만 부산에 이제 사선이죠.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를 통해서 안 할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솔직히 이제 그 다음에는 연세도 있고 뭐 그렇지만,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쓰는 걸 보면 나름대로 지금 이미 느끼는 겁니다.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간다면 난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선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현역 배지를 달고 있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를 갖다가 총선에 대입하니까 250석이 나오더라,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파괴적으로 하고, 지금 아까 김광진 의원 말씀처럼 그분들이 이제 승복하지 못하고 나아가 독립해서 출마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지금 정도에서 정리를 시작해야지, 선거 때가 또 한다? 저는 어차피 뭐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마찬가지라면 지금
자를 거는 자르고 또 하나는 비대위원장이 6개월하고 그만둔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 비대위원장이 저는 당대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려면 좀 국민한테 감동을 주고 과감하게 해야지 적당히 그냥 뭐 타협을 한다? 저는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야기할 건 다음 아니죠. 주부터 방송 안 나오시는 거 어차피, 아니에요? 어차피 그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분들 아닙니까? 그 준비위원회. 그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유시민 작가하고 좀 친하시죠? 그 예를 든 거지. 뭐 아, 예, 유시민 작가는 뭐 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 그만하고. 근데 그런 차원으로 어쨌든 파격적인 사람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감동 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지금 하여튼 행복한 고민 속에서 대표 경선을 하는 것 같고 한국당은 그러나 또 이제 다음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건. 그렇죠. 네. 민주당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친박 진박 나올 때 이 새누리당 전신이 새누리당이 어떤 붕괴가 이렇게 슬슬 조직이 보였던 것처럼 네. 여기다 지금 진문 뭐 아까 말씀하신 뼈문 뭐 이렇게 얘기 네.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 내부의 어떤 결속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양보하고 예. 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알겠습니다. 조금 민주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혁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요소가 되겠네요. 인물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뭐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속도로 봐서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하여튼. 예, 하여튼 오늘 국회원 구성 문제 이건 하루빨리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우리 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죠. 세 분 패널께서 이번 한 주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어느 분부터 우리 김유정 의원부터 해서 네. 선택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이번 한 주가 이 독일과의 월드컵 네. 그리고 뭐 원내 교섭 문제, 교섭단체 뭐 이런 원구성 문제 이런 것들이 덮여가지고 사실은 이 JP 김종필 전 총리의 연결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수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뉴스에 이제 묻힌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 한 컷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이 삼김 시대의 마지막 이렇게 막을 내리는 진정한 막을 내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연결식이 있었고 저 모습은 이제 그 청구동 자택을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부여의 가정 묘지에 그 박영옥 여사와 함께 이제 안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2인자로 불리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별세하시고 나니까 뭐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박정희 시대 문을 연 그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YS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어떤 민주화 시대를 또 열었던 그런 2인자이기도 했다라는 네. 점에서 여러 가지 공과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금 정말 그 없어서는 안 될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네. 굉장히 좀 멋을 아는 그런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피아노 아코디언에도 능했고 그림도 그렸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그런 어록을 남겨서 후배 정치인들한테도 많은 뭐 귀감과 영감을 네. 주었던 그런 정치인인데 그래서 또 한 분의 어떤 원로 정치인 우리가 찾아가서 뭐 정치적 해안을 여쭤볼 수도 있는 그런 원로 정치인 한 분을 또 잃었다는 점에서는 많은 평가와 달리 또 굉장히 이제 가슴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그 묘비명이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쓰셨대요. 그래서 그 명과 그 묘비와 함께 이제 아마 안장이 되셨는데 네. 생각이 바르면 사악함이 없다는 생각을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고 살았다. 이렇다고 해서 많은 정치인들 또 국민 포함해서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네. 좀 아쉬움이 큰 그런 마지막 삼김의 한 분을 네.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5.16 군사구 태타의 주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인 50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DJP 연합을 통해서 이제 예, 중요한 또 일을 그렇게 하신 했었죠. 분이다 이렇게 네. 명함이 교체하는 것. 실제로 좀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뭐 저는 아니 뭐 친하진 않지만 몇 번 뵙고 이제 말도 네. 많이 들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저분이 연세에 비해서 어쨌든 뭐 이 총기라는 단어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총기가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분은 본인이 킹이 되고 싶어 했지만 킹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런데 저분은 제가 볼 때는 자민련이라는 거 개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자 과거 이제 쉽게 하면 군사 정권의 이제 공화당 아니면 이제 좀 민주당 계열인데 네. 자민련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니들 1대1 이 정당 구조에서 많이 해먹었지.
내가 한번 깨보겠다. 그때는 충청도와 대구까지도 장악했습니다. 상당의 예, 그러니까 시작인데 시작이네요. 그걸 보면 저는 김종필 씨가 그 정치적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본인이 결국 킹까지는 못됐지만 킹보다 훨씬 더 지적 능력이라든지 지금 김유정 전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예능이라든지 또는 문화적 소양 같은 것들이 뛰어난 분이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꼭 뭔가 한번 웃기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인사를 드리면 네. 어떻게 내가 이 친구를 한번 웃게 만들까 하는 걸 고민하는 분 같을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위트 있는 말씀 하시는 거 보면 그 낭만주의 시대의 정치가 의회주의자, 그러니까 처칠이나 뭐 이런 부류의 어떤 정치인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지금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풍류도 즐기고 뭐 요즘 저렇게 하면 사실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멋쟁이 낭만주의 정치의 마지막을 갖다 상징한 정치적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최근에 한 말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천만이 얘기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려올 거다. 91세일 것이다. 예. 그런 얘기했던 거라도 기억합니다. 위트 있는 정치인이 없죠. 요즘.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 컷 볼까요? 김강진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였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이게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것의 결정을 받아든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의 모습인데요.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과 관련해서 하나는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행위 그 자체는 합법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양심적으로 내가 군대를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선택의 방식까지도 전부 다 제약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역이라고 하는 게 병역법 5조 1항에 5가지의 방식으로밖에 병역을 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더해서 대체 복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참 오랜 기간 끌어왔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정이 내려져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국방부의 고민도 참 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선고문을 쓰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두 가지 글을 좀 덧붙여서 달았는데요. 하나는 이 선언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라거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지만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뭐 법안들이 조금 조정이 되고 이게 헌법재판소도 2004년도부터 국회에 권고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좀 직권으로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호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저 장면은 이제 자, 김영권 선수가 골링을 하고 난 뒤 뛰는 모습인데요. 기억하시는 분은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 시간이 끝나고 추가 시간에 저 골이 터진 겁니다. 저때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저 TV를 보고 있습니다. TV 가까이 서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갈 듯 안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 골이 터졌을 때 아파트가 거의 뭐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와 하는데 다 들린다고. 무슨 뭐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저는 올림픽 뭐 등등 어마어마한 게임도 있었지만 그 밤에 밤 1시인데 온 아파트 단지가 뜯어갈 듯이 고함 지르는 거, 뭐, 저는 좀 처음 봤는데, 자, 저게 얼마나 국민들이 기뻤겠습니까? 게다가 상대가 누굽니까? 피파 랭킹 1위 디펜딩 챔피언 독일입니다. 그리고 전날 밤 11시부터 두 게임이 동시에 열렸는데, 만약에 그 대로에서 가지고 스웨덴을 멕시코가 이겼다면 우리가 16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 선수들은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독일한테 2골 차로 이기면 우리는 16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근데 왜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넣고 이제 끝났는데 보니까 의외로 스웨덴이 멕시코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인터뷰 장면 저도 이제 막 눈물이 났는데 어쨌든 자, 이번 대한민국 태극 전사의 저 활약은 정말 꼴찌들이다 뭐 이합 집산이다 그렇게 참 그 경기 전날에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욕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게다가 어젯밤에 일본이 16강에 들어가긴 했지만 참 경기가 차는 경기 정말 공만 돌리고 공을 막 돌렸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축팬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축팬들로부터 지금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태극전사야말로 저게 월드컵의 모습이다. 정말 죽기 살기로 뛰는 그 모습들. 그래서 자, 이 모습을 뭐 여야 정치인들 좀 배워라. 이 사람들을 갑자기 모아가지고 연습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투자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수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는데 정말 어쨌든 우리 태극전사들이 국민들한테 감동을 준 것, 그리고 두 번째 골을 찼다는 그 선수는 연봉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고 월드컵 16강보다도 더 위대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여기서? 대한민국이 네, 정말 태극에 박수 치고 싶습니다. 하여튼 월드컵 얘기는 하면 할수록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잘랐어요. 예. 근데 저 사진 그 딱 나왔을 상황에서 바로 부심이 업사이드 길을 들어가지고 예, 제대로 비디오 때려매도 판독까지 못하고 했죠. 박수도 제대로 못 치고 참 끝났었었는데 그 주신 말이에요, 진짜. 예. 아, 큰일 날 이거 뻔했죠. 비디오 판독 안 네. 봤으면은 저희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저 비디오 판독 왜 해가지고라고 욕했었는데 세 알겠습니다. 번째는 없었으면 덕을 큰일 날 받습니다. 예. 자, 세계 랭킹 1위 독일이 탈락했다. 이번에도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전대 우승팀이나 우승자가 다음 경기에서 타이틀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변화하지 않고 또 옛 영광에 안주하고 군림한다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우리 정치권도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교훈이기도 합니다. 축구든 정치든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정치토론 왈가왈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역시 정치보다는 축구 얘기가 더 그래, 맞죠.